온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온도. 자, 우리 페이지로는 어디 보자. 온도와 생물. 아까 쌤이 온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는 온도 때문에 겨울잠 자는 생물들 얘기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 겨울잠 자죠? 근데 여기서 누구? 개구리하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야.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곰, 박쥐,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쥐도 포유류인 거 알아요? 젖먹이 동물입니다. 몰랐어요? 박쥐 포유류예요. 젖을 보여줘? 박쥐의 젖. 젖 같은 거 아이고. 미쳤나봐. 그런 거 보기 싫어요? 찌르고. 아무튼 젖먹이 동물, 포유류입니다. 박쥐. 어쨌든 곰, 박쥐, 다람쥐는 정온 동물로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겨울잠 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겨울잠이라도 이유가 좀 다르다. 자, 온도가 바뀌니까 생물들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작용에 속합니다. 온도라고 하는 생물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철새가 이동을 막 하고 있네. 뭘 느껴야 돼? 추우니까 가는구만. 그죠? 온도가 철새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죠? 온도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우리가 좀 안 들어봤던 카멜레온입니다. 나마쿠아. 떠오르는 건 나마쿠아. 남자인가? 나마쿠나? 아무튼 나마쿠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야? 자기 몸 색깔을 변화시키잖아. 근데 카멜레온은 사실 변온도 파충류잖아요. 변온동물인데 파충류라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최대한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작을 펼칩니다. 다시 말할게. 하얀색 분필은 왜 하얀색으로 보인다고요? 빛을 다 반사시키니까. 얘가 흡수하는 빛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차가워져. 얘 자기 몸 색깔을 하얗게 만들어. 그럼 자기가 흡수하는 빛이 적어집니다. 그럼 자기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데 유리해지는 거야. 뭐라고 써있어요? 온도가 주변 온도가 너무 높아. 자기 몸 색깔을 어떻게 한다? 몸 색깔을 밝아지게 합니다. 밝아지게. 자기 몸 색깔을 밝아지게 해서 열을 많이 방출한다. 다시 말해 열을 많이 밖으로 튕겨낸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겠죠. 반대로 너무 추워. 열을 흡수해야겠죠. 빛을 흡수해야 하니까 무슨 색깔로 바꿔줘야 된다? 자기 몸 색깔을 어두운 색깔로 바꿔줍니다. 얘는 왜 검은색, 검정색으로 보일까요? 여러 가지를 흡수해서 빛을 다 흡수해요. 빛을 다 흡수하니까 튕겨내는 빛이 있어 없어? 튕겨내는 빛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검정색이라는 색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색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만 빛이 안 오니까 그 부분이 검정색으로 인식된 거야. 예. 검은색이라는 색은 없습니다.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있네요. 아무 색도 없는 옷을 입고 있다. 그 부분만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오케이. 쌤들 머리 부분만 비어있는 거 보여요. 아, 쌤 머리는 노란색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넌센스 퀴즈. 칼이 정색을 하면 검정색. 제가 못 맞춰가지고 이제 한이 돼가지고. 쌤 친구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모르겠네. 칼이 정색을 한다고? 도정색? 왜 이랬어? 칼 도자 써서 알고 보니 검정색이었어요. 아무튼 검정색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니까 얘기해야지.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어디까지 있냐? 이거 카멜레온의 몸 색깔.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 정온동물인데 추운 지역에 살아. 온도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지방을 굉장히 많이 축적합니다. 몸집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몸집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 여기 나와있죠? 몸이 커진다. 피하 지방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 사나요?
실내죠. 그죠? 실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깃털이나 털도 발달시킵니다. 깃털과 털도 발달시켜서 깃털과 털로 인해서 공기층을 좀 두껍게 자기 몸 주변에 공기층을 두껍게 확보해서 공기가 되게 대표적인 단열재예요. 단열재에 해당하는 공기를 확보함으로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확보하기 위한 게 깃털과 털입니다. 깃털과 털이 많으면 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극하면 떠오르는 거, 추운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야? 북극곰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몸집도 커지고, 피하 지방도 많고, 털도 많이 발달되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우를 각지로 보내보겠습니다. 여우를 각지로 보내볼게요. 자, 기준이 되는 여우는 온대지방의 여우입니다. 기준 여우야. 기준 여우인데 얘를 북극으로 보내버려요. 어떻게 될까? 얼어 죽겠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변화시켰다라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몸집을 키우겠죠. 피하 지방층을 두껍게 해서 털도 많게 하겠죠. 그리고 사실 열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검정색이 좋아요. 그죠? 추운 지방은 검정색이 유리하죠. 하지만 검정색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얘는 하얀색을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보호색으로 하얀색을 쓴 것 뿐입니다. 원래는 검정색이 과학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생태학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단부. 우리 추운 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기억을 한번 해봐. 어디가 먼저 시려요? 귀끝, 손끝, 발끝. 실제로 동상이 걸리는 부위도 그 부분부터 동상에 걸립니다. 코끝 이런 데. 왜 그럴까? 피가 잘 안 나. 맞아. 피가 잘 안 통해요. 끝부분이라서 피가 돌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간쯤 되는 곳은 피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잘 얼지 않는데 끝부분까지는 피가 끝까지 잘 못 가니까 빨리빨리 순환이 안 돼서 얼어버리는 거야. 피가 돌면 피는 36.5도잖아. 걔가 막 돌아주면 계속 온도를 맞춰주겠네.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부분이 크면 좋아 안 좋아? 추운 지역에서는 안 좋아. 다 얼어버리잖아. 그래서 끝부분을 작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몸의 말단부를 작게 만든다라고 చెప్ప고 말단부를 작게 만든다. 북극여우는 몸집은 커. 말단부가 작아. 귀가 짧습니다. 포인트가 뭐야? 딱 귀만큼. 그죠? 얘는 귀가 이만하죠. 귀의 크기가 좀 차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얘를 사막으로 보냅니다. 사막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막은 오히려 많이 열을 발산시켜야 돼. 이 말단부는 열을 많이 발산시키기에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말단부를 크게 만듭니다. 오히려 크게 만드는 거야. 몸집은 좀 작죠. 말단부를 크게 합니다. 몸집이 크면 좀 이렇게 피하 지방 때문에 너무 덥잖아. 몸집을 좀 작게 만듭니다. 몸집은 작고 말단부를 크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온대 여우가 각 지방마다 자기 몸의 형태를 바꾼 것도 뭐의 영향이야? 온도입니다. 온도가 생물을 바꾼 예가 되는 겁니다. 구분해야 될 건 뭐야? 각 예를 딱 보고서 이거 온도 때문이네. 아, 이거 빛 때문이네. 아, 이거 물 때문이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동물만 살펴봤다면 온도 때문에 식물은 어떻게 적응하나 봅시다. 식물. 첫 번째 식물입니다. 털송이 풀. 얘는 털이 막 나 있어. 털이 막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은 뭘 잡아두는 녀석이다? 공기를 잡아둔다. 그럼 온도 유지에 유리하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입니다.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 지대.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인데 털송이 풀이라는 녀석은 잎과 꽃에, 잎에, 꽃에 전부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잘 얼지 않게 공기층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두 번째, 단풍나무. 우리 가을에 낙엽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겨울 동안 쓸모가 없어. 맞아요. 겨울 동안 쓸모가 없을 뿐더러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버립니다. 얼면 같이
썩어요. 썩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번식한 세균이 나한테 타고 들어올 거예요. 나의 생명도 위태로워져요. 그러기 전에 미리 뜯어내는. 토사구팽이란 말 알아요? 토사구팽. 약간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름엔 잘 이용하다. 광합성에서 땡큐 고마워 이러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 색깔이 변하죠. 왜 색깔이 변하는지 알아요? 원래 잎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잖아. 뭐 때문에? 엽록체. 엽록체가 광합성하는 기관이다. 엽록체 안에 무슨 색소가 들어있냐? 기억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 색깔이 뭔 색깔이야? 초록색이야. 초록색. LA.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엽록소 색깔인데 추워지면, 잘 들어. 추워지면 엽록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초록색 엽록소 밑에 숨어있던 색깔들이 노란색이면 얘가 사라져버리면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색깔이 얘처럼 붉은색이면 엽록소가 사라지면 붉은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색이 변한 거야? 색이 나타난 거야? 나타난 게 맞아. 어머, 붉게 물들었네. 왜 우리 가을 들판에 가면은 막 노랗게 물들었네.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과학적으로는 노랗게 변했네. 노란 게 드러났네. 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되게 몸이 건조하게 이과적으로 말하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 이과생이니까 아직 모르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낙엽새. 이거는 겨울을 온도 때문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걸 미리 알아서 미리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것도 남풍나무, 낙엽을 떨어뜨리는 현상도 누구의 영향이다? 온도의 영향. 온도야. 계절이 바뀌니까 그거 계절을 감지하는 빛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지? 온도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 지금. 온도 때문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상록수는 뭐야? 상록이 뭐지? 항상 녹색을 유지하는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얘는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이 썩지 않게, 얼지 않게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록수는 키워드가 뭐다? 그래서 상록수는 어디 있어? 큐티클층. 표면에 큐티클층이 있어서 걔가 보온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걸 고려해서 자기 몸에 변화를 주는 식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온도에 적응한 작용의 결과들입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이 낙엽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낙엽을 떨어뜨리는 건 가을이니까 계절은 1조 시간? 아니야! 1조 시간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온도가 변할 것을 감지해서 미리 대비해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줘야 돼. 넘겨볼게요. 자, 이제 온도까지 잘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물입니다. 생물은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곤충은, 파충류는, 조류와 파충류는 이런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곤충들은 물이 밖으로 증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틴질의 껍질, 이렇게 곤충 잡으면 이렇게 반딱반딱하다 그러나? 매끌매끌하고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 그 큐티클층, 키틴질층이라고 해요. 큐티클층과 키틴질로 돼 있어서 걔가 방수처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파충류는 쌤은 징그러워서 잘 안 잡는데 뱀도 비늘이 있다. 비늘이 맞아. 비닐이 아니라 비닐은 비닐봉투죠.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이 있어서 비늘이 땅땅땅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걔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비늘이 포인트야. 파충류는 비늘이 있다. 그 다음에 새, 포유는 아니고
조류나 파충류는 알을 낳죠. 왜 새끼 안 낳고 알을 낳냐? 알을 낳으면 걔네가 그 안에서 부화되기 전까지 그 안에 수분이 보존되어야 하죠. 그래서 알 껍데기가 딱딱하게 또는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단한 껍데기로 알이 쌓여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수분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봐. 곤충의 표면이 키틴질로 또는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는 건 환경의 무슨 영향 때문이냐? 물인 겁니다. 물에 대해서 적응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야. 파충류의 몸 표면이 비늘로 되어 있는 건 뭐 때문이냐? 뜨거운 태양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물과 연결해 줘야 한다는 거야. 달걀 같은 껍데기가 딱딱한 이유가 뭐냐? 떨어지면 안 깨지려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물이 증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 계속해서 물과 연결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물 때문이야. 오케이? 연결의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디 사는 녀석들은? 사막에 사는 녀석들은 물을 공급받기 어려우니까 사막에 사는 것들은 밖으로 물이 최대한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땀을 흘릴까? 땀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낙타, 땀 안 흘려. 낙타. 나와서 낙타.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들. 무슨 생쥐. 그죠? 낙타도 마찬가지야. 포유류들은 오줌을 싸더라도 굉장히 진한 오줌을 적게 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줌 속에 수분이 많이 포함돼서 나가잖아. 그래서 오줌에 포함된 수분을 최대한 흡수하기 때문에 오줌을 적게 쌀 뿐더러 굉장히 진한 오줌을 넣게 돼요. 그래서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최대한 수분이 나가는 걸 막아준다는 게 동물이 물에 대한 적응 결과입니다. 자, 식물은 어떻게 적응했나 봅시다. 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식물, 물이 적은 지역에 사는 식물, 물이 적당히 있는 곳에 사는 식물. 우리가 보는 식물은 요식물이죠. 그죠? 요식물입니다. 이채민 할 때 채자가 야채 할 때 채랑 비슷하지 않냐? 식물입니다. 잠이 좀 깨나? 그래서 육상생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뿌리, 줄기, 잎이 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건 뿌리입니다. 뿌리의 기능이 뭐지? 수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비가 오는 곳은 적당한 크기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겁나 많아. 뿌리가 발달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생식물,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으며 라고 적혀있죠.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어. 물이 풍부하거든. 대신에 물 위에 떠서 살아야 하니까 키워드 통기조직이라는 게 발달해서 기체를 포함한 조직. 불의옥장 같은 이거 둥그런 거 알아요? 그거 있어서 둥둥 떠있게 만드는 것들을 말해요. 관다발이라는 게 뭐냐면 관다발도 잘 발달하지 않는데 쌤이 꽃향기만 남기고 왔다. 꽃을 준비해요. 꽃을 준비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이게 무슨 다발이야? 꽃다발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물관, 영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을 모읍니다. 뭔 다발? 이게 관다발이에요. 물관과 체관을 모아서 부르는 말이 관다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다발은 물관 플러스 체관이란 뜻이에요.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죠. 저게 발달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풍부하거든요. 물관이 발달될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관다발이 발달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생식물은 그래서 관다발이 발달되지 않는 거야. 수련, 생이가래, 불의옥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자, 이제 사막에 사는 식물을 상상해 봅니다. 물이 없죠.
근데 가끔 비가 와. 비가 확 내립니다. 내가 근데 비가 오는데 내 뿌리가 되게 조그매. 물 흡수해야 되는데 근데 물이 다 쫙 땅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다 흡수 못했는데 죽어버려요.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 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놓는다? 뿌리를 그냥 확 엄청 발달시켜 놓는다. 비가 오면 쫙 다 흡수해 놓습니다. 땅 밑으로 가질 않아. 다 식물들이 쫙 흡수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의 뿌리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한번 비가 왔을 때 그 수분을 전부 흡수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뿌리도 안 나와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흡수한 것들을 이제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니까 몸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수 조직이라 그래. 몸속에 물을 저장하는 조직, 저수 조직. 선인장 툭 자르면 뭐 나온다? 물이 나와요. 알로에 알아? 알로에? 알로에도 툭 자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수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요. 얘는 증산작용이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거든. 얘는 증산작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최대한 안 해야겠죠. 잎이 필요가 없어. 하지만 광합성은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줄기로 광합성하자. 일단 줄기야. 줄기에다가 엽록체를 분포시켜서 광합성은 합니다. 하지만 잎은 없앴어. 잎을 다 뭐로 만들었어? 잎을 가시 형태로 만든다. 가시 형태로 만들어서 잎의 표면적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물론 저수 조직이 있으니까 다른 생물이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 따가워서 못 먹을 거 아니야? 저수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도 할 뿐더러 증산작용도 막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가 변형되었다? 포인트! 잎이 변형된 거야. 잎이 가시로 변해. 포인트입니다. 잎이 가시로 변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 증발을 막을 뿐더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변형되었구나. 자, 방금 말한 이런 예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물 때문이구나. 물 때문이구나. 물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토양입니다. 땅이죠. 땅. 토양. 땅. 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첫 번째,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한다. 무기역류를 제공한다. 공기나 수분들을 제공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즉 서식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토양이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한다. 이건 뭐야? 토양이 생물에게 주는 작용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강조되고 있는 건 다 반작용들만 강조되고 있다. 반작용. 봐봐. 지렁이와 두더지가 토양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서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생물이 돌아다니면서 통기성을 높여가지고 아까 토양의 질을 좋게 만든다는 거잖아. 반작용의 예를 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많아지면 통기성이 좋아져서 미생물이 많이 살면 분해자 역할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생물들을 더 잘 분해해서 더 좋은 땅으로 만들겠네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다르다. 토양을 위에 토양, 아래 토양 나눠서 A 토양과 B 토양의 차이점은 깊이의 차이가 있죠. 깊은 곳은 아무래도 많은 압력을 받을 거 아니야. 꽉 눌려 있어. 꽉 눌려 있으니까 산소가 풍부하지가 않겠죠. 여긴 뭐가 산다? 이게 삽니다. 혐기성 세균이 삽니다. 혐기라는 말 뜻이 뭐냐면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균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나 공기 혐오해요. 혐기성 세균입니다. 위에는 공기가 많은 걸 좋아하는 세균들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좋아할 호자입니다. 호감이 있어. 호기성은 기체를 좋아하는 거고요. 혐기성, 기체를 혐오하는 겁니다. 위에와 아래 중에 누가 어디에 호기성이 많고 어디 혐기성이 많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끝. 토양 끝났습니다. 마지막 공기입니다. 자, 생물 살 때 공기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피를 뽑아봤더니 피가 엄청 빨개. 왜 그럴까요? 나보다 훨씬 빨개. 빨갱이라서 뭔 소리야? 아무튼 그게 아니라 미쳤나봐. 아무튼 그래서 왜 빨갈까? 뭐가 많아서? 적혈구 숫자가 엄청 많아요. 왜 적혈구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려놨을까? 산소가 부족해서. 아까 물하고 뿌리의 관계하고 비슷해. 언제 물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뿌리를 막 많이 만들어놨잖아. 똑같아. 언제 산소가 공급될지 모르니까 적혈구 숫자를 엄청 많이 늘려놓은 거야. 산소가 공급되면 전부 다 이용하려고. 이래요.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이 예를 딱 주고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냐? 공기가 적고 많고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공기와 생물 간의 관계죠. 그죠? 두 번째, 공기 중에 산소는 어디 이용된다? 호흡에 이용된다. 이산화탄소는 어디 이용된다? 광합성에 이용된다. 공기에 있는, 즉 공기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기체의 종류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이야. 그러면 생물이 호흡하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잖아. 그치?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들어 마셔서 산소를 내뿜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공기 성분을 변화시킨다. 이건 누가 하는 거지? 생물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거는 작용이고요. 아래 거는 반작용입니다. 이해됩니까? 산소가 호흡에 이용된다.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이용된다. 여기까지는 뭐야? 작용.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공기 성분을 막 바꿔. 생물의 입장에서는 호흡을 해서 공기 성분을 바꿔. 그럼 반작용인 거지.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해서 공기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생물이 세균에 저항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을 막 분비해. 그럼 공기 성분이 막 바뀌어.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반작용이죠.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 주는 거니까 반작용의 예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작용이 아닌 반작용의 예를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살균 물질 밑에다가 피톤치드라고 씁니다. 피톤치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피톤치드? 그래서 우리 숲에 가면 자작나무가 아닐까? 뭐 어떤 나무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있어. 자작나무도 가능할?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나무가 살균 물질을 분비할 때 그 살균 물질의 종류가 피톤치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되면은 공기가 되게 상쾌하다라고 느끼고 되게 상쾌하다, 되게 맑다, 깨끗하다라고 느끼는 게 피톤치드가 분비됐을 때. 왜? 피톤치드가 분비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도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세균들이 다 없어. 완전 깨끗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구나. 라는 거. 자, 이것도 뭐다? 공기와 생물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했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아니면